국민의 군대 대한강군. 지난 10월 1일 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지켜보며 뿌듯하셨던 분들 많았을 겁니다. 세계 6위 국방력에 걸맞게 우리 군이 본연 임무 수행은 물론 최근 국제협력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준 사례가 있었죠. 미라클 작전 자랑스러웠고요. 한미 전사자 유해 봉송 봉환 행사 뭉클했습니다. 정의 강군으로 나아가는 것은 물론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자랑스러운 국군을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군사외교의 진수를 보여줬습니다. 한미 전사자 유해 봉송 봉환 행사와 미라클 작전 관련해서 함께 얘기 나눌 분들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방부에서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정책과 상훈, 체육, 행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병영정책과장 이상근 대령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방부에서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와의 국방외교를 담당하고 있는 가자안보정책과장 박민홍입니다. 지난번에 신남방 정책과 관련해서 한번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두 번째로 또 뵙게 돼서 다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방대학교 김영준 교수고요. 국방대학교에서 국방정책과 안보전략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고 오늘 윤지원 교수님께서 또 초청해 주셔서 좋은 자리에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 과장님. 이번에 병영정책과에서 한미 전사자 유해 봉송 봉환 행사도 준비하고 또 국군의 날 행사도 아주 멋지게 잘 해내셨습니다. 국민의 군대 대한강군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줬는데요. 어떻습니까? 지난 9월 추석 연휴 기간 중에 국방부에서는 전사자 유해 봉송 및 봉환 행사를 거행하였고 10월 1일에는 제73주년 국군의 날을 맞이하여 기념행사를 거행하였습니다. 네. 6.25 전사자 유해 봉송 봉환 행사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끝까지 보답한다는 현 정부의 국가 무한 책임 이행 의지를 보여주었고 국군의 날 행사 시에는 해병대를 주도군으로 하여 6회 공군의 첨단 전력, 즉 우주, 공중, 수상, 수중의 전력들이 모두 참가하여 우리 군의 합동작전 시행 능력을 현시하였습니다. 이렇듯 강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수호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였습니다. 이번에 포항에서 열린 국군의 날 행사 장소도 장소인데 또 내용도 정말 인상 깊었던 점이 많았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강한 군과 국방으로 평화를 뒷받침한다. 사실은 우리 머릿속에 이제 양쪽이 상호 모순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들도 좀 있어요. 근데 대통령께서 이제 방점을 찍으신 거죠. 강한 국방과 군으로 평화를 뒷받침하기 때문에 두 개는 함께 간다. 그리고 이번에 해병대에서 처음 또 열렸잖아요. 굉장히 자부심을 갖게 해주시는 아주 중요한 행사라고 봅니다. 그리고 박 과장님, 그 지난번 말씀해 주신 대로 신남방 정책 관련 출연했을 때는 당시 아마 아프가니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그 당시에 대해서 좀 묻고 싶었는데 저희가 묻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때 굉장히 과장님께서 애를 쓰고 계셨었거든요. 네, 작전 성공 정말 너무 잘하셨는데 어땠습니까? 제가 특별히 기여한 건 없고 이제 저보다는 현장에 투입돼서 그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우리 작전 요원들이 훨씬 더 애를 많이 썼고요. 저는 이제 지원 업무만 충실히 했을 따름입니다. 그 지난 방송 때는 이제 아프간 상황이 워낙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제가 이제 군사 보안 때문에 이제 함구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그동안 말씀드리지 못했던 아프간 그 미라클 작전에 대해서 상세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네. 이 미라클 작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우리 군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고 특히 우리 국민들에게 큰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우리 과장님, 이렇게 큰 호응을 예상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까지 국민들의 호응이 좋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최근에 2018년도인가요? 그때 제주 예멘 난민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난민 수용 여부와 관련해서 이
난민 신청을 폐지해야 한다. 이거 맞아요. 수용하면 안 된다는 그런 반대 여론이 아주 급증해서 사회적으로 아주 큰 반향을 일으켰던 맞아요.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라클 작전을 함에 있어서도 그런 어떤 부정적인 여론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수행을 했고요. 처음에는 이런 그 탈레반의 대공포 위협이라든가 그런 군사적인 위험이 있어서 민항기를 이용해서 수송하는 방안을 먼저 고려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상황이 너무 급하게 돌아오고 카불 공항의 민항기 운용 자체가 이제 금지가 되고 그래서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군사 작전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미라클 작전을 감행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저 과장님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대한민국 국군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군사력을 운용해서 작전에 성공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 이 부분은 교수님이 좀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그렇죠.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의미한 네. 업적이거든요. 작전명이 미라클이잖아요. 네. 기적입니다. 기적의 작전이고요. 뭐 박민호 과장님께서 더 자세한 내용들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8월 23일 새벽에 이제 390명, 400명 정도의 인파가 저희가 이제 구해줬어야 되는 분들이죠. 이게 이제 제주 예멘하고 좀 다른 건 우리나라가 파병을 나가서 현지에서 일을 할 때 도와준 분들이거든요. 네. 이분들에 대한 우리의 어떤 의리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다시는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활동을 할 때 어떤 국가도 나서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유의미한 일들을 이뤄낸 거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국가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이미지가 마련이 구축이 된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만 선진국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뢰를 국제사회한테 줬고 한국 사회가 돈으로 살 수 없는 위상이 드디어 이제 강화되는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성공적인 작전이었고요. 이런 것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2012년에 제가 잠시 이제 8월에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으로서 아프간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오신호 부대가 역할을 잘해줬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분들의 기여자들이 없다면 저희 작전이라든가 우리 활동이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이번에 일을 잘 해낸 것 같습니다. 네네. 이 미라클 작전은 전례 없던 작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특수임무단 정말 뭐 미라클 기적 이뤄낸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 작전 어떻게 전개됐는지 이거 정말 영화로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일단은 직접 카불로 투입하는 것보다는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중간 기착지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공항으로 이제 상정을 하고 그다음에 아프간 조력자를 구출하는 그 D-Day는 이제 8월 24일로 정한 상태에서 3단계로 진행이 됐습니다. D-Day가 8월 24일인데 그 전날 그러니까 8월 23일에 인천공항에서 우리 작전 요원들을 싣고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까지 이제 그 작전 요원들 전개를 했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그 예를 들면 파키스탄 공항 그 허가 받는데도 되게 저희들이 그 공군 총장 간에 또 긴박한 또 공조 통화가 있었고요. 또 그 중간 과정에서 영공 통과도 우방국들이 아주 신속하게 해줌으로써 저희들이 작전을 수월하게 전개할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8월 24일 날 파키스탄에서 카불로 이제 저희 수송기가 이제 구출하러 들어간 거죠. 그 첫날부터 저희들이 난관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가 구출하고는 총 그 조력자가 390명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네. 첫날에 26명밖에 공항으로 집결을 못한 거예요. 왜냐하고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이 탈레반들이 우리 조력자들이 공항으로 진입한 걸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고 있어서 이 공항 진입을 아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버스를 이용해서 이 조력자들을 아예 탈레반을 뚫고 이제 공항으로 직접 이제 운송해오는 방안을 생각해냈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서 이제 미군들의 도움을 받아서 미군들이 탈레반의 그 검문 검색을 무마시켜주고 잘 막아줬기 때문에 나머지 그 26명을 제외한 이제 나머지 이제 364명을 둘째 날에 다 공항으로 데리고 와서 둘째 날에 이제 그 나머지 인원을 다 이제 싣고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애초에 390명 전원 구출한다는 목표를 다 달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달성을 하고 이제 마지막 날 이제 3단계 작전에서 이 파키스탄으로 온 이 390명의 조력자들을 싣고 이제 이슬라마바드 공항에서 우리 인천공항까지 이제 싣고 오는 작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와, 진짜 기적이에요, 진짜. 예, 이 공군이 가지고 있는 기체 중에 아주 적절한 기체 선정과 투입부터 이 특수병력까지 또 투입을 시키셨는데 그 특수병력들이 이 우발적인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까 투입이 됐는데 다행히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은 없어서 그분들이 실력 발휘하진 않았지만 그분들이 있다는 것만 해도 정말 든든했죠. 바로 공정통제사.
보통 CCT라고 부르죠. 네. 컴백 컨트롤 예. 팀이라고 하는. 이분들 활약이 대단했다고 하던데 박 과장님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측 특수 임무단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66명이 구성되었는데요. 그중에 이 공정통제사가 8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공정통제사라는 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군의 특전사, 그다음에 해군의 UDT, 그 해병대 이러한 그 특수부대 훈련을 포함해서 4개월간의 강도 높은 군사 훈련을 완수하고 임명돼서 이제 가장 먼저 전선에 투입돼서 가장 나중에 나온다는 모토로 임무를 수행하는 공군의 최정예 작전 요원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공정통제사가 이번 미라클 작전에서 또 그 카불 공항의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 아프간 조력자들을 전원 무사히 구출하는데 아주 크게 헌신적으로 기여하여서 그 존재감을 발휘한 바 있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이 보시면은 이게 8명뿐이 안 갔어 이럴 수 있는데 그분들이 워낙에 엘리트이기 때문에 원래 병력이 얼마 없어요. 네. 8명이면 적당하게 가신 거죠. 최정예 요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잠깐입니다. 자, 미라클 작전의 주역 중에 하나인 공종 통제사 요원 짚고 넘어가야겠죠. 봐도 멋있는 공군 특수 병력 이것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은 지식 포커스. 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 지식 포커스. 오늘의 포커스는 육군 특전사의 공수훈련도 오케이. 해군 특수전단의 UDT, SEAL 조급 과정도 오케이. 해병대 특수수색대의 지옥훈련까지 모두 섭렵하며 육해공을 아우르는 최고의 작전 요원들이 있으니 First there, last out. 가장 먼저 침투해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이 신조를 몸소 실천하며 작전 현장에 가장 먼저 투입돼 하늘과 땅의 길을 확보하는 공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공정통제사. 최근 아프가니스탄의 특별 기여자와 그 가족들을 구출한 미라클 작전에서도 가장 먼저 카불 공항에 들어가 가장 늦게 철수하면서 완벽하게 작전을 수행.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전 세계에 깊은 인상을 남겼는데요. CCT로 불리는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공정통제사. 지금부터 어떤 부대인지 낱낱이 파헤칩니다. 출발! 공정통제사, 그 시초는 어떻게 될까요? 때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의 이탈리아 시칠리아 공정작전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미 육군 항공대는 공수작전을 지상에서 통제할 수 있는 특수부대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는데요. 1953년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미국 공군의 최초로 창설되면서 공정통제사의 본격적인 역사도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의 공정통제사는 언제 창설됐을까요? 베트남 전쟁에서 맹활약한 미 공군의 공정통제사를 보고 우리 공군에서는 이를 모티브로 1978년에 창설. 이후 공정통제사는 1999년 야간 항공관제를 처음으로 성공적으로 수행. 2000년 4월에는 동티모르 한국군 수송기 관제를 완벽히 수행했습니다. 또한 2005년 이라크 전장 공수를 맡고 있는 쿠웨이트 다이만 부대에 파병되어 기상 상황 조사 등의 임무를 수행한 바 있는데요. 2020년 7월 1일 제259 전술 공수지원대대가 제259 특수임무대대로 전환되면서 대테러 특수임무대로 확대 개편. 이를 통해 실제 작전대원 수 20명의 소규모 정예부대에서 120여 명 규모의 특수임무대로 전환 창설됐습니다. 이후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돼 목숨 건 미라클 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해냈는데요. 공정통제사는 전시의 적지로 침투하여 물자가 투하될 정확한 낙하의 위치 등 여러 정보를 수송기에 제공해야 하므로 폭발물 조작과 설치 능력뿐 아니라 복잡한 산악 지형에서의 시시각각 변화하는 바람의 영향 아래 안전을 확보하는 능력도 요구되는데요. 한마디로 문물을 겸비해야 하기에 어떤 과정을 거쳐 선발되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공정통제사가 되고 싶다면 먼저 특별전형 공정통제로 응시하여 최종 합격 후 12주간의 공군 부사관 후보생 기초군사훈련을 거쳐 임관하는데요. 이때 신체검사와 체력평가, 면접평가를 거쳐 선발.
항공교통관제사나 응급구조사 등 연관 자격증이나 토익 등의 어학 점수 또는 어학 관련 자격증이 있을 경우 가산점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하사 임관우 특수임무대에서 16주간의 공정통제사 기초교육 훈련을 받는데 이때 지원자 중 절반 가까이 탈락할 정도로 그 과정이 무척 고되기로 유명하죠. 그런데 기초교육 훈련 후에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2020년 대테러 인부가 부여되면서 추가된 육군 특전사의 대테러 교육과 공수기본, 고공낙하 등을 무조건 수료해야 하고요. 해군의 UDT-C 초급 과정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공군 생활 및 산악지형 극복훈련, 독독법 등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약 3년의 훈련기간을 거치는데요. 이렇듯 제대로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는 공정통제사 대원을 양성하는데 훈련기간만 못해도 5년 정도 소요. 이 모든 지옥 훈련을 거친 후에는 그야말로 최강 요원으로 거듭날 수 있겠죠? 극한의 훈련을 이겨낸 강한 힘으로 모든 작전의 시작과 끝에서 뛰어난 작전 수행 능력을 발휘해 주어진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공군 공정통제사.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서 이뤄낸 기적처럼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합니다. 공군 특수병력, 공군 통제사, 파이팅! 네, 실전에서 빛을 발하는 우리 군의 활약상 정말 믿음직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해외에서도 극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 교수님. 그렇죠. 미국의 주류 언론까지 주목을 하게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희 뭐 국내 언론에서야 진보 보도할 것 없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로 보도가 돼 있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걸 다뤘단 말이죠. 워싱턴 네. 포스트가 어떤 데죠? 이 뉴욕타임즈하고 월스트리트저널하고 3대 메이저 뉴스페이퍼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처해있는 아프간의 위기 상황을 짐작하고 민주당의 우호적인 워싱턴 포스트의 주류 기조를 봤을 때 여기서 한국을 대비시켜서 잘했다는 평가를 내놓는 게 굉장히 또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이 보도 데스크까지 통과해서 기사가 메인으로 등장할 정도로 굉장히 한국에 대한 극찬이 주류 언론에서도 지금 확실시 자리매김됐다. 우리나라 이미지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위상을 우리가 이뤄낸 겁니다. 사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작전 뒤에 이틀 뒤에 이 카불 공항에서 이 폭탄 테러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언제 테러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위험을 감수하고 작전을 수행했다는 거 이거 궁금합니다. 어떻게 됐는지. 정말 하늘이 도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네. 이번 미라클 작전이 성공한 요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요인을 꼽을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최상의 D-Day를 선정한 게 가장 중요하지 않았나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미군 철수 기한이 이제 8월 31일로 정해진 상황에서 저희들은 이제 최대한 빨리 이 아프간 조력자들 구출해 내야 한다는 그 사명감에 따라서 이제 D-Day를 최대한 빨리 정했거든요. 8월 24일로. 아까 그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틀만 늦었어도 그때 맞아요. 예, 그 카불 공항에 폭탄 테러가 발생을 했거든요. 네. 이 폭탄 테러가 발생해가지고 거기가 공항이 아수라장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D-Day를 뭐 이틀만 늦게 했더라도 이게 아마 미라클 작전을 시도조차 못하고 그냥 묻혀버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하는데요. 일례로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은 그 폭탄 테러가 터진 다음 날 D-Day 26일로 정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도 저희와 유사한 그 작전을 같이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390명을 구출했는데 일본은 1명밖에 구출을 못했습니다. 이런 이 D-Day를 잘못 선정함으로 해서 이런 참담한 실패를 경험을 했는데 거기에 비교해서 저희들의 이번 미라클 작전이 더 돋보이지 않았나. D-Day를 최상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런 네.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신이 한 수다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수가 맞아요. 없습니다. 네. 그 작전에 참가한 특수 임무단 이 작전이 끝난 뒤 완수한 후에 정말 소회가 남다랐을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도 이 작전이 시작되면서 종료되는까지 정확하게 5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5일이면 정말 짧은 기간인데 제가 이 공직에 이게 몸담은 이후로 이때까지 중에서 가장 이게 긴장되고 아주 보람 있었던 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 현장에 투입된 그 특수임무단 같은 뭐 그런 건 아니었지만 이제 워낙 그 작전이 긴박하게 돌아오고 아주 중요한 작전이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상황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마음 졸이면서 이제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390명 전원이 우리 인천공항에 이게 딱 도착할 때는 되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눈물이 핑 돌고 아 정말 감격스럽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큰 일을 해냈구나 하는 그런 보람이 느껴져서 되게 마음속으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정말 이 작전명대로 정말 미라클은 정말 기적의 연속이었다 그런 감사하다 정말 기적이다 뭐 이런 그런 수식어밖에 떠오르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작전명 정말 잘 지었어요. 잘 지었어요? 네. 네. 잘 지었습니다. 작전명 참고로 저희 장관님께서 직접 또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 네. 이 아프간에서 국내로 이송된 특별 기여자 이분들한테도 많은 관심이 쏠렸죠. 주로 이 가족 단위 또 영유아까지 포함이 됐는데 그 사진이나 영상 자료 같은 거 보면 벌써 어떤 분들을 모셔올 거다라는 확실한 자료 하에 그 영유아들을 좀 기내에서 달래줄 그런 준비물도 다 챙겨서 가셨더라고요. 아주 살뜰하게. 정말 이런 세심한 작전,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작전이 아니죠. 이게 간단하게 사람 빼오는 수준의 재해재난 구조 작전이 아니에요. 이게 박민호 관님께서 말씀하신 듯이 종합예술입니다. 종합예술로서 여러 가지 플랜 A, B, C가 다 세워진 상태에서 현장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긴급 대처를 하신 것이죠. 우리 모가디슈 영화 이제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그 현장에서 누가 누구를 구하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지금 네. 예, 이런 인간 본성, 살아남기 싶어하는 그런 본성들 속에서도 잘 계획하고 치밀화된 특히 이제 종합 상황실 역할들도 잘 돌아가서 이번 작전을 보시면서 우리 군이 여러 가지로 해외에서 인정받을 만한 준비가 잘 된 작전 수행이 가능한 세계적인 군이다라는 위상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또 게다가 최근에 유엔 무역 개발 회의가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변경해서 대한민국 국격이 상승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게다가 이번에 미라클 작전은 정말 성공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한층 더 격상됐다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네. 제가 국제관계에서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는 많아요. 우리나라도 자동차 잘 만들고 핸드폰 잘 만들죠. 잘 사는 나라가 됐나 보다까지도 뭐 감동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매력적인 나라가 될 수 있죠. 우리나라 뭐 한류도 있고 최근에 여러 영화들 문화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매력적인 나라까지는 됐죠. 근데 그 두 가지만 갖고 리더가 될 수는 없거든요. 리더는 존경받을 수 있고 희생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번 작전은 잘 먹고 잘 살고 매력적인 나라를 넘어선 희생을 하고 우리하고 약속했던 우리의 동지들은 끝까지 구해준다라는 능력과 어떤 의리를 보여준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선진국들, 우리가 부러워하는 선진국들의 어떤 헌신과 희생의 자세를 이번에 보여줬다. 우리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매력적인 국가를 넘어서 희생하고 리드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국가로 발돋움했다는 게 이번 작전의 가장 큰 공헌입니다. 네, 분쟁 맞아요. 지역에서 어려움에 처한 나라를 돕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오징어 게임보다 미라클 작전이 더 부각이 돼야 돼요, 사실. 대단한 일이거든요, 사실 진짜. 네. 또 제 생각에는 기적이 일어나려면은 뭔가 발판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뭐 발판이 있어야 기적도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미국은 물론이고 이 동맹국가들하고 이 협조들이 매우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국제협력과 군사 외교 그동안 가시적으로 보이진 않았지만 이번에 이게 딱 가시적으로 보인 사건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 교수님? 그렇죠. 지금만 봐도 미국하고 파키스탄 현지와 지금 중앙에서 여러 가지 군사위기의 누적이 발현된 순간이지 않습니까? 우리 박민호 과장님께서 48시간을 얘기도 모자란 걸 지금 4분 80초 안에 이제 얘기하셔서 그렇지 지금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했던 군사외교가 이번에 성과를 낸 겁니다. 뭐 파키스탄에 있는 허진연 대령의 일화들도 많이 알려져 있고 파키스탄 저도 이제 안보과정에서 국방학교에서 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대령들, 장군들. 그런 누적된 여러 가지들이 있고 파키스탄한테도 우리가 매력적인 국가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우리가 잘 조율된 형태로 연락을 하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어려움들을 미국과 이제 파키스탄을 통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크레딧을 쌓아왔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종합예술인 것이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발현된 순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씀하시니까 기억나는데 파키스탄에서 현지 협조를 했던 한국군 그 무관분이 너무 일을 잘해서 파키스탄 군 내에서 야 저런 사람들 우리 군에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다시 한번 또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 추석 연휴 직후에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제 이 과장님. 뜻깊은 한미 전사자 유해 봉송봉환 이 행사 정말 의미가 남다르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6.25 전사자 유해 봉송봉환 행사는 크게 한 세 파트로 좀 나눠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먼저
6.25 전쟁에 참전하셨던 미군 전사자분들에 대한 봉송 행사, 그리고 미국 현지에서의 우리 국군 전사자와 미군 전사자의 상호 인수식, 그리고 미국에서 인수한 우리 국군 전사자를 고국에서 봉한 행사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미군 전사자 유해 봉송 행사는 추석 전날이었죠. 9월 20일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이제 행사가 거행되었고요. 그 행사에서는 주한 미군 대사관 관계관 및 6.25 전쟁에 참전하셨던 주한 무관단 일행이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저희가 행사를 준비하면서 과거에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지금은 선진국 대열에 올라와서 그들의 도움과 희생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또 마지막까지 예를 다해서 고국으로 이렇게 모셔다 주는 그 자리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깊이 감명받았고요. 현장에 참석하셨던 외국 무관분들도 그러한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미국 현지에서의 이제 국군 전사자와 미군 전사자 상호 인도 인수식이 있었는데요. 그 행사에서는 국군 통수권자인 우리나라 대통령과 그다음에 미측의 인도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예를 다해서 행사를 거행하였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미국 현지에서 인수한 우리 국군 전사자 68구를 고국으로 이제 모셔오게 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신원 확인이 되신 분이 2분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 또 고 김석주 일병의 외증손자이신 김혜수 소위가 현재 현역으로 간호장교로 근무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미국의 현지에 참석을 해서 정조 할아버님을 직접 항공기를 통해서 국내까지 이렇게 모셔오는데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이번에 한미가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행사, 김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것도 앞에 미러클 작전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 영국 유학 가거나 여행 가서 가장 부러운 게 동네마다 있는 어떤 그 전사자들에 대한 예우 무덤들이잖아요. 교회에도 있고 집 옆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 이 나라는 개인이 국가를 위해서 죽거나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끝까지 기억해주고 늘 옆에서 같이 기도해주는구나. 마을 행사 때도. 우리는 이런 것들이 아쉬웠거든요. 현지에 있는 미군들에 대한 예우도 좋고 디즈니월드에 줄 안 서고 하는 것도 다 좋은데 돌아가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 이거는 최소한 그 공동체가 계속 존속하려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네. 내 아들, 딸, 내 아내와 남편을 국가를 위해서 싸우더라도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 등 우리가 불화하는 선진국들 이런 것들 잘 해나갔는데 우리가 이제 정상국가, 선진국가로 좀 더 다가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전쟁이나 독립운동 상황이 다시 다가오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한다는 믿음을 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국격이 좀 더 높아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끝까지 기억하겠다. 우리는 기억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런 강력한 의지가 엿보인 행사 조금 더 과장님의 목소리 듣고 싶습니다. 네. 네. 근본 행사는 참 좀 이례적이었다라고 이제 저도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이런 이제 강력한 의지가 해외에 모셔져 있는 우리 국군 전사자분들을 대통령께서 직접 현지에 가셔서 모시고 왔다는 데서 그 의미를 또 찾을 수 있고요. 네. 과거에도 이제 국군 전사자분들의 유해 봉환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제 대통령께서 주관하신 행사가 3번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근본 행사처럼 대통령께서 직접 해외에 가셔서 모셔온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네. 특히나 지금 국군 전사자 중에 이제 해외에 모셔져 있던 많은 분들 중에 저희가 이제 송환해 오신 분들이 한 300여 분 되는데요. 네. 현 정부에서 약 90% 이상인 280여 분을 직접 이렇게 모셔왔거든요. 네. 이렇듯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끝까지 보답을 한다라는 현 정부의 정책 이행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최고의 예우를 갖췄다. 그러니까 뭐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대통령 전용기로 모셔왔고 네네. 공군이 최고의 예우 이제 뭐 호위 비행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거 맞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신원 확인 대신 이제 2분은
이제 언론 보도에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대통령 전용기로 직접 모셔온 것도 이번이 최초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최고의 예우로 모시기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저희들이 기울였는데요. 특히 또 대한민국 영공에 이제 진입했을 때 대한민국 공군의 최고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F-15K 편대 비행을 통해서 서울공항에 무사히 안착할 때까지 F-15K 편대가 모셨고요. 아마 귀환하시는 이러한 호국 영웅분들께서도 우리 국군을 아마 자랑스럽고 든든하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유해 봉안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감동을 받은 국민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되게 의미 있는 과정이었는데요. 김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께서 이렇게 직접 유해를 챙겨서 오신다.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이렇게 호송을 해서 오는 장면들. 사실 아프간 난민을 구할 때도 그런 모습에서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건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걸 넘어서서 우리와 함께 했던 어떤 국제협력의 파트너를 끝까지 챙긴다는 선진국으로서의 도약을 말해서 우리 국민이 미라클 작전에 더 열광하는 것이듯이 이것도 대통령과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예의를 밀어놨다가 지금에 와서야 이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한국으로 돌아오신 분들에 대한 예우. 우리 홍범도 장관님 기억 잘 하시죠? 네. 그때도 같은 연장선상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예우가 이번에 잘 발현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 교수님, 이번에 돌아온 영웅들은 대부분 장진호 전투에서 이제 전사하신 분들 아닙니까? 6.25 전쟁 당시 그 가장 유명했던 또 참혹했던 동계 전투 중에 하나가 장진호 전투이기 때문에 희생이 참 많았습니다. 궁금해지는 것이 이분들의 유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고국에 안착하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굉장히 가슴 뭉클한 스토리죠. 저희 이상 과장님께서 더 자세한 얘기도 해주시겠지만 이 김석주 종원조 일병 스토리가 이제 대표적인 거죠. 장진호 전투에서 17,000명의 유엔군 사상자가 발생할 정도로 굉장히 참혹했던 전투입니다. 그 중에 일부가 이제 북미 관계가 좋았을 때 하와이로 이제 미국 측에 유해가 송환이 되는 과정에 저희 한국군의 유해가 섞여 있던 것이고 네. 이런 것들이 다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번에 미 7사단 32연대 소속이죠. 파추사 소속의 김석주 일병의 유해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었죠. 그런 면에서 이제 15,000km를 이제 돌아온 거죠. 네. 이렇게 돌아서 온 것까지 우리 정부가 끝까지 챙겼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라클 작전은 우리하고 같이 싸워준 아프간에 대한 의리라면 이건 우리나라를 위해 싸워준 당연한 우리 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의리입니다. 이런 액션을 통해서 그들에 대한 어떤 보훈과 그 자녀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는 것이 우리가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고 봤을 때 정상국가로 굉장히 잘 하고 있다. 이 의식대도 지금 또 여러 가지 그 당시 고토리별이라고 하죠. 장진호 전투의 어떤 상징들을 새겨놓은 것들도 다 선물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울면서 쓰러지는 그 유족들까지도 같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게 예. 바로 이제 선진국이 돼가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장님, 이번 유해 봉안도 그렇고 이 한미 유해 발굴 봉안 등에 있어서 그동안 한미 간에 이 긴밀한 협조가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한미 간의 전사자 유해 발굴 및 신원 확인 그리고 서로 이제 상호 송환하는 이러한 관련 업무는 대한민국 국군이 전사자 유해 발굴을 처음 시작을 한 2000년 4월경에 경북 칠곡군 소재의 낙동강 전투라고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 다부동 지역에서의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미군으로 추정되는 전사자 유해를 이제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한미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네. 특히나 이제 2008년도에 6.25 전사자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사실 이 정책에 대한 법률적 기반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당시 국방부 시행기관이었던 유해 발굴 감식단과 미측의 합동 포럼 및 전사자 확인 사령부 간의 유해의 발굴, 그다음에 감식에 대한 상호 양해각서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 이후에 2011년도에 들어서서 한미 양국 국방부 간에 발굴과 감식에 이어서
신원 확인과 상호 송환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이제 전사자 유해 발굴 송환 업무까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협력 체계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한미 유해 발굴 업무는 매년 미 워싱턴 및 하와이에서 한미 간의 연례 회의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상호 대면 회의는 못했지만 화상 회의 등을 통해서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작년과 올해 우리 국군 전사자들을 국내로 고국으로 모셔올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할 수 있게 되겠고요. 이런 것들로 비춰봤을 때 우리 한국과 미측 간의 이러한 전사자 유해 송환 업무에 대해서는 매우 공고하고 또 긴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과장님도 앞부분에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전사자의 외증손녀가 이제 직접 유해를 모셔오는 모습도 감동적이었는데 이제 선대 뒤를 이어서 국가를 위해서 이제 임무에 매진하고 있는 이런 여군 장교의 모습도 남달랐습니다. 조금 더 강조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이번 유해 봉송 봉환 행사를 함에 있어서 그 신원 확인 대신 고 김석주 일병의 외증손녀인 이제 김혜수 소위가 현재는 코로나19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군 병원에서 이제 현역 간호장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사를 저희가 준비하면서 우리 국군 전사자 68구 중에 신원이 확인되면서 이제 가족분들을 이렇게 좀 확인이 되었거든요. 네. 김혜수 소위는 이제 미군 전사자 유해 봉송식에서부터 국군 전사자 국내 봉환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혜수 소위가 이제 금번 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간접적으로 이제 들은 얘기인데요. 호국 가문의 일원으로서 강한 그런 자부심도 느꼈고 예. 특히나 또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본인이 해야 될 그런 책임감에 대해서도 두 어깨가 무겁다 이런 것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이 신원이 확인된 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이 모실 수 있는데 다시 돌아오신 분들 중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미확인 분들이 네. 굉장히 많은 걸로 들었습니다.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해 필요한 거 뭐가 있을까요, 과장님?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전사자 유해를 발굴을 했다 하더라도 그분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유가족분들의 유전자 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6.25 전쟁으로 인해서 미수습되신 우리 전사자분들의 인원을 약 한 13만여 명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군에서 약 1만여 분에 대해서는 유해를 발굴하였지만 아직까지 수습하지 못한 전사자가 한 12여만 명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사자 유해를 발굴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분들을 가족과 고국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홍보 활동 중에 당신도 유가족일 수 있습니다라는 이제 그런 캐치프레이즈로 홍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약 한 7만여 분의 이제 유전자 시료 채취를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아직까지 우리 지금까지 발굴된 우리 전사자분들을 가족들 아직 못 찾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 여러분이나 국군 장병께서는 가족의 그런 폭넓은 가족사를 좀 한번 확인하시고 유전자 시료 채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지금 나가고 있죠. 1577-5625, 1577-5625. 여러분의 DNA 꼭 시료 채취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입니다. 꼭 전화 주세요. 네, 이번 미라클 작정도 그렇고요. 그 국군 전사자 봉송 행사를 지켜보면서 그 다목적 공중급여 소송기죠. KC-330 시그너스의 이 활약도 정말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시그너스 활약이 굉장히 컸죠. 우리가 알려져 있는 것만 해도 얀신 백신 것도 이걸로 했고 거의 400명에 달하는 미라클 작전 수송도 성공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었습니다.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까지 큰 역할을 했었죠. 그 전에 이제 홍범도 장군님 유해 봉송까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기억납니다. 그 지난 광복절이었죠. 그 홍범도 장군 유해를 봉안하는 장면. 그 기체를 양옆으로 이 공군기들이 쫙 호위해 오면서 조종사들이 격려하던 장면. 정말 많은 국민들이 보시고 정말 감동적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밀리터리 매니아들은 저런 기체면 몇 대 더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김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독립운동가들한테 우리가 마음의 빚이 있어요. 사실 해방 전후사를 정리하지 못했다는 독립운동가에 대해 마음의 빚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때 청산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재산을 환수한다. 이건 굉장히 사회적 갈등을 또 일으키는 거라 복잡한 작업이지만 그때 우리가 다 하지 못했던 독립운동가들을 돌려오고 유교 전사자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그들의 자녀들에 대한 어떤 보훈을 해야 되겠다. 이건 굉장히 플러스 알파. 아무도 반대할 수 없는 초당적인 지지입니다. 이거부터 우리가 해나가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우리가 스스로 사회적인 빚 그런 것들 역사와의 화해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오늘 김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잊고 있었다.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상기해 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정말 이제 자랑스러운 국민의 군대로 더욱더 거듭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제라든가 다짐 당부 말씀 듣겠습니다. 우선 김 교수님 먼저 해주시죠. 네. 네, 저는 캐치프레이즈를 꼽자면 우리가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된 지는 조금 됐어요. 우리 자동차와 원자력 발전이라든가 원전 수출도 있죠. 그리고 반도체 강국, 자동차, 전투기, 그리고 영국의 배를 팔아먹는 그런 나라까지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문화 강국이 됐습니다. 지금 마지막 남은 게 우리 미라클 작전과 유해 봉안으로 되는 가치 강국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리더 국가가 되고 있다. 미국과 함께 전 세계의 스탠더드를 만드는 존경받을 만한 국가로 발돋움했다는 게 바로 여기서 이제 격상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잘 먹고 잘 살고 매력적인 나라에서 가치 강국으로 가는 지금 리더가 되는 발목에 굉장히 많은 큰 기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박 과장님. 김 교수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번 미라클 작전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그동안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국가로 이게 변모화해서 드디어 이제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군이 이런 변화된 우리나라 국가 위상에 걸맞게 국위를 선양하고 또 이 국민들에게 계속 사랑받고 있는 군으로 자리매김할수록 할 수 있도록 저 자신부터 이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노력을 해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해봅니다. 네, 저희도 비슷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관장님. 네. 네. 6.25 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 끝까지 이제 보답한다라는 이런 것들은 사실 되게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일을 하면서 군인으로서 또한 강한 자부심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야였고요. 앞으로도 이제 그분들을 가족에게 모시는 날까지 다각적인 방안을 좀 강구를 해서 정책 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군이 지금 강군 건설에 매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듭 응원드리며 특히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군에 대한 또 국민 여러분에게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와 동의하시리라고 믿으면서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높아지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도록 우리 군 역시 본분을 다하며 국민 여러분에게 감동을 드리는 국민의 군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